어여님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따라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위해 기출문제 박음질 풀이를 시작합니다. 상세 설명과 함께 문제를 한 땀 한 땀 분석하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에 앞서 자격시험 형식과 합격 기준을 살짝 알아보입시다.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유형입니다. 긍정형 지문이고 시험 과목은 두 과목인데 이론 35문항과 실기 45문항으로 총 80문항이 출제됩니다. 시험 동안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는 1, 2교시를 나누지 않고 총 90분을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존 시험 방식은 이론 35문항은 40분, 실기 45문항은 50분으로 시간 제한이 있고 중간에 휴식 시간이 따로 주어집니다. OMR 카드 작성까지 작성할 시간을 남겨둬야 하므로 한 문제당 최대 50초 이내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험 합격 기준은 두 과목 각각 60점 이상입니다. 이론은 35문항 중에 21개 이상이고 실기는 45문항 중에 27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시험을 치고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인 경우는 한 3, 4개 정도가 헷갈린다 하시고 시험이 조금 어렵다 하실 때는 한 7, 8개 정도가 모호한 편입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기출문제 풀이는 모든 공부를 마치고 시험 치기 전에 현재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는 단계입니다. 바로 앞에 출제된 문제가 똑같이 다 나오진 않지만 나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보고 모르는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가기 위한 확인 절차입니다. 뒤에 문제풀이 화면에 교재의 그 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서 틀린 부분은 체크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박음질 기출 문제풀이 따라 어이소 40회 자격시험 오후 홀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필기와 실기 총 80문항 중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까지 13개로 평균 정도 출제되었고 기존에 자주 나오지 않던 문제가 2개 정도 출제되어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쉬운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후 홀수형 1교시 필기 35문항 문제풀이 출발! 문제 1번 다음에서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첫째,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둘째,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보기 1. 기억능력 저하 2. 감각기능 저하 3. 면역능력 저하 4. 운동능력 증가 5. 기초대사율 증가 정답은 3번 면역능력 저하. 자, 1번 문제는 필기시험 첫 번째 문제이고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단원이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 개론에서 대상자 이해 단원이죠. 자, 여기서는 출제 평균 빈도가 2개입니다. 꼭 정리하셔야 되고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1번의 요 노년기의 특성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노년기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고 자, 이 문제는 이제 신체적 특성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특성은 요 심리적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신체적 특성에서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면역능력 저하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기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신체적 특성이 무엇이냐면 자, 세포의 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잔존 능력의 저하도 있고 회복 능력 저하, 비가역적,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진행,
결국 이게 결국 세포의 노화와 우리 이제 질병이 이제 발생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요 내용까지도 눈에 익혀 놓으십시오. 문제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정답은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자, 이번에 키워드는 자,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1번이겠죠. 갈등을 조절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이루어져야 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사회 통합도 이루어져야 된다 보면 되고요. 2번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획일적인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단순해서는 안 되고 자,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번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해야 된다. 자, 가족만이 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복지 서비스 그리고 또는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4번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축소하면 안 되겠다. 그죠? 확대되어야 되죠. 5번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자, 축소되면 안 되겠죠? 두 개 다 병행이 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보험과 개인보험 모두가 확대되어서 병행이 이루어져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제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첫째,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보기 1. 참여의 원칙 2. 독립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 평생교육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 자, 이 3번 문제는 이제 필기시험의 두 번째 출제 단원이죠. 요양보호 개론에서 제도 및 서비스에 관련한 단원이고 자, 여기서의 출제 빈도는 5개에서 한 7개 정도는 꼭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 3번에 나오는 지금 노인복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정한 5가지 원칙이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해는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의 요 보기의 내용은 독립의 원칙에 해당이 되고 기타 이 4가지 또 노인복지의 원칙은 뭐가 있는지 보면 자, 교재에 자, 참여의 원칙, 그 다음에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그 다음에 존엄의 원칙까지 총 5개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한 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감은 잡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보기 1. 의사소견서 발급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자, 문제 4번의 키워드는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있죠. 우리 교재에 흐름도가 나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공단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공단은 우리 대상자가 이제 신청을 하죠. 등급 판정에 대한 신청을 하면 자, 그것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 그 결과에 따라 판정을 내고 그 판정 결과를 통보해 주죠. 대상자에게.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단입니다. 그럼 밑에 3번 국고 및 지방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흐름도에서 자, 우리나라에서 그 장교양 보험 그 재정을 20%를 지원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담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세금을 가지고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죠. 자, 밑에 5번에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는 어디에서 어디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대상자한테 제공하는 곳은 어디죠? 장기요양 기관이죠. 그러니까 제가 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뭐 요양시설 이런 데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그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죠? 1번의 의사소견서 발급은요. 우리 이제 등급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 첨부하죠. 그건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의사한테 이제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4번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이것은 전달 체계에 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각 교육원들이 통합해서 자격증을 신청을 합니다. 어디다가? 관할, 시와 도에다가. 그러니까 시청과 뭐 도청 이런 데 해당이 되겠죠. 문제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정답은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자, 5번 문제는 키워드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이용 절차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교재에 이 이용 절차에 대한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큰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풀어보는 것이 이해도가 높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면 이제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장기요양 기관에다가 뭐 재가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뭐 요양원 등이 있는데 자, 그 서비스를 신청 접수를 하면 그 센터에서는 방문을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단계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대상자의 어떤 욕구나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계획은 수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그럼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겠다 하는 서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서류상 반드시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제공이 되는 것이고 자, 서비스 제공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서비스가 질적이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가 됩니다. 자,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다음은 서비스가 계속될 건지 아니면 뭐 종료를 원한다면 종료를 하시겠죠. 대상자가. 자, 이런 큰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려면 센터에다가 서비스 신청을 할 때 등급 그 공단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서류가 있죠. 장기요양 인정서 와 그 다음에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이 두 가지 서류를 센터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1번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아까 지금 전체 흐름에서 봤듯이 모니터링은 제일 마지막에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고 나면 이제 계약은 체결이 되는 겁니다. 서비스를 계획을 해서 그거에 동의를 하면 자,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서비스 이용 계약은 아까 체결을 구두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명을 해야지 이루어집니다.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대상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평가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2번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 결정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대상자가 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냥 종료하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 서비스의 질이 뭐 좋지 않아 해서 종료를 하든 원할 때 또는 타 기관에 이관 뭐 딴 데 간다 했을 때 자, 이럴 때 서비스는 종료된다 보면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문제 6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노인 인식 개선 교육 2. 경제적 자립 생활 지원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4.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5.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자, 6번 문제의 키워드는 요양보호 업무, 그러니까 요양 서비스의 그 목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목적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자,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죠. 신체 기능의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이 업무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자, 7번 문제의 키워드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입니다. 이 문제 또한도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답은 3번이죠. 그래서 가장 질적인 서비스는 잔존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1번에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자, 요양보호사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되겠죠. 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의료적인 진단이 필요할 때는 즉시 보고해야 된다 보면 되죠. 2번,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자, 아니죠. 대상자들의 권리도 있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을 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자, 보호자가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이럴 때는 보고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습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아니죠. 자, 책임자와 의논하고 해결하도록 합니다. 문제 8번.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기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5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 8번 문제부터서는 아주 중요한 필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양보호 개론에서 인권과 직업윤리 단원이고, 자, 여기에 평균 출제 빈도는 10개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니까 중요한 유형들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8번 문제는 자, 키워드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에 대한 것을 지금 언급이 됐는데 무조건 나오는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 해갖고 크게는 네 가지로 구분하죠. 자, 첫 번째는 입소 전 단계에서의 권리. 그 다음에 입소 계약 단계에서의 권리, 그 다음에 생활 단계에서 권리, 그 다음에 퇴소 단계에 있어서의 권리 해갖고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8번의 요 답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생활 단계에서의 권리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5번에 나와 있는 이 권리는 아주 자주 나오는 권리는 아닌데 이번에 좀 언급은 됐습니다. 어쨌든 권리는 꼭 나옵니다. 문제는.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5번에, 자, 견해 불평 이 내용은, 위에 뭐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되지만, 일단 결국 불만을 하는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방법, 절차 같은 것들을 안내해야 되고, 규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즉각 그 불평을 표현했을 때 즉각 해결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이 또한 생활 단계에 있어서의 권리입니다. 자, 이 내용은 말 그대로 격리나 어떤 또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죠. 대상자의 의견에 반대되는 이런 사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 단계에 해당되는 권리는 3번 보세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 또한 사전에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해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고 그 예제에 보면은 전화기 사용이 불가하다든지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을 막 임의로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막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런 건 중요합니다. 이번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권리는 생활 단계의 그 권리가 아니라 입소 계약 단계에 있어서의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도 입소 계약 단계의 권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집안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한다. 2.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3.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4.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5.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자, 9번 문제의 키워드는 노인 학대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도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그럼 3번, 나머지 1번에서 5번은 다 지금 좋은 것이고 틀리지 않죠. 학대가 아닌 내용이고 지금 3번만 가족이 임의로 연금을 사용하니까 이것은 무슨 학대에 해당된다?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5번에 재산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경제적 학대가 되겠죠. 지금 5번의 보기는 올바른 것인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경제적 학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번에 집안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했다면 이 또한 이거는 무슨 학대?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도 또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죠.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그 시설에 입소하고 난 다음에 가족이 왕래하지도 않고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절합니다. 연락을 두절한다. 이거는 유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일단 학대 유형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10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보험급여에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2.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3.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자, 정답은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타 내용을 지금 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재 근로자를 보호하는 주요 내용 해가지고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을 하거나 또는 사업장이 부도가 폐업이 되어서 없어진 경우에라도 처음 이제 산재로 인정받은 부분 있죠. 뭐 재요양 휴업급여, 하여튼 장애급여 등등 이런 지급에 대해서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가 맞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라고 아까 답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금 떼지 않습니다.
자, 이 산재와 관련한 요런 이제 급여를 받는 그 급여에는 이렇게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 떼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간 요 보험급여는 유효합니다. 아까 1년으로 되어 있었죠, 보기에. 근데 그 대상 그 근로자가 얼마나 산재를 그러니까 그 중증도에 따라서 그죠? 3년에서 5년간 유효하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유효 기간 내에. 그 다음에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가 없어서 채권자가 이 받는 급여에다가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1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상황.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한다. 보기 1. 정색하며 몸을 밀친다. 2.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란다. 3. 대응을 안 하고 다른 업무를 시작한다. 4.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5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자, 11번 문제의 키워드는 우리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대처 방법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해보면요. 자, 일단 보고도 해야 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자, 요양보호사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대처법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될 때는 결국 피해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죠. 자, 보고를 했을 때 그럼 기관장의 대처 방법이 또 나와 있었죠. 자, 가족에게 사정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사정을 전달하기보다는 기관 차원에서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차원에서 상습적으로 계속되었을 때는 녹취라든지 어떤 일지를 작성한다는 하는 등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 약속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3.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한다. 4.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자, 12번 문제부터는 아주 중요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직업윤리 관련한 문제는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죠. 자, 답은 1번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고 여러 개 배우셨죠. 그런 인권을 권리를 존중한다. 자, 2번 약속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안 되는 거 아시죠?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한다. 우리의 대상자는 말 그대로 몸이 아픈 그 대상자인 거죠. 그래서 자녀의 욕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죠. 자,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아니죠. 이것은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차별 대우 금지 예,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인종, 연령, 성별, 종교, 어떤 경제적 지위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대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아니겠죠. 타 직종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픈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에서는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무조건 업무를 빨리 끝낸다고 신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을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것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업무는 특히 이제 상호 협조가 되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도 잘 되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지시에 대한 준수를 잘 이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13번. 제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1. 고민해본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2.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3.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하겠다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5.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자, 13번 문제도 계속 이제 지급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기저귀를 재사용하기를 보호자가 원했을 때, 요청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사례로.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해당되냐면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썼던 걸 계속 쓴다든지 뭐 기저귀도 마찬가지고 말려서 쓰라 이런 거는 무해성의 원칙, 그러니까 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그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설명하고 해롭다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뭐 보호자가 계속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기관 차원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기관 차원에서 그 보호자한테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 14번. 요양보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보기 1.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2.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4.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였다. 5.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겼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자, 14번의 키워드도 직업윤리 원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고 자, 그래서 대상자의 의견이 우선이고요.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5번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매물을 부재 중일 때는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이럴 때는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인을 메모해서 남겨두고 오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해를 살리려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1번도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고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고요. 원칙 중에. 그 다음에 3번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를 별도로 이런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추가 변경 서비스를 해야 할 때는 서비스의 추가나 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센터하고 의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15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2. 기관장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3. 복지 용구를 구매해 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한다. 4. 1년이 지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5. 장기 요양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문제 16번.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보기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정답은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자, 16번의 문제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 이것의 증상을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고, 자, 그럼 이것은 우리가 그 수근관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 해가지고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서로 손등을 맞대고 이렇게 밀 때 1분 이상 유지했을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고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자, 손 감각 이상과 손 감각에 약간 저하가 올 수 있고, 저리고 통증, 또 근력의 약화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부위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엄지 반쪽부터 둘째, 넷째 손가락 또는 거기에 지나가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손바닥까지 감각의 둔화가 있을 수 있고, 자, 밤에 또 통증이 더 악화된다 보면 되죠. 왜? 낮 동안 더 움직이니까 밤에도 그 통증이 심해지죠. 자, 이럴 때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정리하십시오. 문제 1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보기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오메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자, 17번의 문제는 감염 예방 대처 방법을 잘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 잠복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증상이 없고 일단 감염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면역력에 의해서 일단은 활동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돌볼 수는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손도 씻고 하니까 위생 처리를 잘 한 거죠. 1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였다. 이거는 기침의 기본 예절이 아닌 거 아시죠? 손이 아니라 자, 우리가 휴지나 손수건을 이용해서 입과 코를 가려서 다른 사람에게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3번 오메에 감염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을 찬물로 세탁한다. 그럼 소독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뜨거운 물로 하되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세탁을 하고 건조해서 사용하는데 되도록이면 세탁하고 바로 입지 말고 혹여나 옴 진드기가 또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그 옴 진드기가 아사 상태로 그냥 죽을 때 확실히 죽었다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4. 임신부라고 하네요. 그죠?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자, 수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염 경로가 전파되는 경로가 그 감염자들의 그 기침 같은 거 있죠. 기침에 의해서 그 전파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두에 의해서 그 진물, 그 수포에 의한 진물에 의해서 그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만 뭐 낀다고 해서 단순하게 호기계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말에 의해서 장갑만 낀다고 대상자를 돌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 바이러스 대상자들은 그냥 접촉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두가 이제 임신한 경우에 수두에 걸렸을 때는 그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냥 접촉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마스크만 착용해서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노로바이러스의 또 감염 경로는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라든지 음식물, 특히 이제 어패류 같은 거에
잘 이제 감염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먹었을 때 또 그리고 감염자와의 어떤 접촉 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감염자의 분변이라든지 배설물이죠. 그다음에 구토물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걸렸다 하면 요양보호사가 그냥 접촉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 시에는 한 2, 3일간은 업무 중단하는 것이 맞고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혹여나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2, 3일간은 음식 조리, 그러니까 손을 쓰는 음식 조리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여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문제 18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정답은 5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자, 18번 문제부터는 이제 큰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요 파트로 이제 바뀌었고 여기도 범위가 하도 이제 크다 보니까 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평균 14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파트인 노화의 변화와 질환이라고 하는 소단원이 나옵니다. 자, 이 단원에서의 항상 첫 번째 우리 문제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언급이 되죠.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자, 그러면 이 균형을 잘 맞추어주는 장기가 있죠. 자, 신장에서 이 기능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자, 나이가 들면서 모든 장기 기능이 저하되지만 또 이 신장의 기능도 확연히 저하됨으로써 이 균형이 깨져서 이러한 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 수축의 이상이나 신경의 이상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1번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자, 질병의 어떤 경과죠. 경과가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하다 보니까 어떤 진단, 초기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2번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급성적이지 않고 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죠. 3번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뚜렷하지가 않고 자, 모호한 애매한 증상이 있어 증상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 단독이 아니라 다른 질병과 합병증이 많이 좀 발생되죠. 그래서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문제 19번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자, 19번 문제는 키워드가 위궤양이죠. 자, 소화기계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이고 이 흡연이 위궤양의 요인이기도 하죠.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금연해야 되는 게 맞고 기타 또 요인에 알코올이라든지 커피 같은 그 카페인 음료가 위에 자극이 된다 보면 되죠. 자, 이 애들도 다 피해야 되겠죠. 1번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자, 훈연한 것은 안 좋은 걸로 아시죠? 훈연한 음식이 또 우리가 뭐 위암에도 우리가 그 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제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짠 음식은 해롭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는 것도 무리 있겠지만 특히나 녹차도 우리가 카페인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 점막이 자극이 올 수 있습니다. 4번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입니까? 아니겠죠. 검은색 대변은 우리의 대변의 색깔은 황금색이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검은색 대변은 우리가 그 출혈이 있다고 봐야 되죠. 특히 검은색.
까만 짜장면과 같은 색은 상부 위장관에 출혈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즉시 보고해야 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궤양이 심해지면 위출혈로 인해서 혈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죠. 5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다. 일단 약물을 많이 자주 장기적으로 복용한다는 것 자체가 위나 간에 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이렇게 복용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의 위궤양의 요인 중에 하나가 해열 진통 소염제 잦은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 20번.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배포의 달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 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 코 속 점막의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 기관지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은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자, 20번의 키워드는 호흡기계의 노화로 인한 변화, 특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특성도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우리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호흡 근육들 있죠. 우리 가슴 앞쪽에 있는 흉곽 쪽에 있는 근육들, 그 다음에 그 늑골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다 호흡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보조 근육이 되고. 자, 그런데 그 애들의 근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호흡할 때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결국 심호흡이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1번 배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자,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배포 허파과리처럼 볼록볼록 하는 배포 있죠. 포도송이 같은 이 배포의 탄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배포가 이렇게 꽈리가 볼록 이렇게 확장되지 못하다 보면 그쪽에서 가스 순환이, 가스 교환이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숨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 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자, 기침 반사가 증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 미세한 그 섬모, 털 같은 미세한 섬모가 있죠. 그 운동들이 다 저하되다 보니 미세먼지를 그죠? 막아내는 것이 어려워서 염증에 쉽게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3번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자, 우리가 수분 함유량이 나이가 들면서 줄다 보니 코 속도 입안도 다 건조해진다. 그죠? 그래서 습기가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수분량의 저하로 효과적인 흡입이 어렵다.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아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 5번에 그 기관지 내 분비물을 충분히 빼내지도 못해서 있죠.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호흡기 감염이 더 잘 발생됩니다. 그래서 폐렴으로 굉장히 진행되기가 쉽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2. 최대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3.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4. 정맥 약화로 화지 부종이 생긴다. 5.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정답은 4번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자, 21번의 문제는 심혈관계의 노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그래서 심혈관계, 혈관이 이제 동맥도 있고 뭐 정맥도 있죠. 근데 둘 다 약해지지만 일단 정맥 또한도 탄력이 떨어지고 약화가 되면서 부종이 혈액순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 심장으로 오는 기한량이 줄어들면서 하지 쪽에 많이 피가 이제 혈액이 고여 있다 보면 하지 쪽에 부종이 나타난다 보면 되죠. 기타 정맥류라든지 치질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죠. 이 정맥이 늘어나서 그죠. 자, 1번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죠. 근육은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몸의 근골격계의 그 근육은 약해지고 축소가 위축이 오는데 심장 근육은 평생에 이렇게 쥐어 짜주다 보니까 자, 무리가 가죠. 그래서 심장의 근육은 얇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꺼워진다 했습니다. 2번 최대 심박동수는 자, 증가하지 않고 일단 감소되는다 보면 되죠. 60에서 80회 분당 그 뛰는 박동수가 정상인데 보통 한 80회 뛰던 분이 한 70대로 이렇게 조금 이제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심장에 질환이 생겼을 때 뭐 고혈압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심장 질환이 있을 때는 심박동수가 오히려 빨리 뛸 수가 있습니다. 3번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자, 증가할 일은 없겠죠. 자, 감소한다. 자, 5번에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1회 심박 출량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되죠. 그래서 결국 최대 심장에서 짜주는 심박 출량도 감소하게 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문제 22번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기 1. 연어, 고등어, 달걀을 자주 섭취한다. 2.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3. 거실에 널려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한다. 4.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정답은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자, 22번의 키워드는 골다공증에 관련한 위험 요인을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것은 합병증이 골절인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고관절 골절은 그냥 부동 상태가 되니까 참 위험하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골절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5번 이고 나머지 1번에서 4번은 다 잘 대처한 케이스다. 그죠? 그래서 이 저체중과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골다공증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죠. 자, 그 골다공증 요인에 보면 골격이 원래 좀 약하신 분들 있죠. 약골들, 그 다음에 저체중인 경우 또는 체중의 10% 이상을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그 영양의 균형이 깨지면서 골다공증, 뼈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어, 고등어, 달걀 이런 것들은 비타민 D를 함유한 음식, 식품 해가지고 그 골다공증 제일 뒤쪽에 보면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골다공증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골절까지 합병증이 올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 했다. 이건 잘 한 거죠. 자, 그럼 하지 근력 강화 운동, 특히 우리가 골다공증에 좋다고 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더 잘 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를 더 마디마디 자극을 해서 운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칼슘과 이런 칼슘의 흡수를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 이런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3번 거실에 널려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한다. 이것도 잘한 거죠. 자, 걸려서 넘어져서 낙상이 되면 결국 그게 골절로 이어지니까 자, 그래서 낙상 예방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안경 도수 안 맞으면 시력의 장애로 시력 저하로 인해서 또 넘어질 수 있겠죠. 이게 골절의 또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 전반적인 거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23번.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체중을 늘려 복부의 압력을 높인다. 정답은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자, 23번의 키워드는 복합성 요실금을 돕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비뇨기계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답은 1번. 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함으로써 방광의 기능이 더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로 감염을 줄여서 요실금을 더 좀 감소시킬 수 있다 보면 되죠. 2번.
우승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자, 특히 이제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눌려서 더 소변이 찌끔찌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번에 웃음 치료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4번 있죠. 줄넘기 이런 것은 더 이제 복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피해야 된다 보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2번, 4번은 피해라. 자, 3번. 식이섬유소를 섭취를 제한한다? 아니죠. 자, 고섬유 식이를 함으로써 우리가 변비도 우리 요실금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변비. 자, 대장 쪽에, 직장 쪽에 배변이 있으면 그 앞쪽에 자궁과 또는 그 방광을 눌러서 오히려 요실금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섬유식이를 먹어야 된다. 입니다. 5번. 체중을 늘려서 복부의 압력을 높인다. 저 복부 압력이 올라가면 좀 더 요실금이 온다고 했으니까 자, 비만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중 조절해야 되죠. 문제 2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보기 1. 낮잠을 자지 않는다. 2. 지침 시 자주 뒤척인다. 3.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4.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정답은 5번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자, 24번의 키워드는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피부계 질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욕창은 중요하죠. 자주 출제되는 질병입니다.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영양 부족으로 인한 피하 지방의 감소 또는 근육의 위축,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 근육이 없고 살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쿠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뼈 돌출로 인해서 그 바닥에 눌려 있다 보면 괴사, 혈액순환의 저하로 괴사가 잘 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라고 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장기간의 와상 상태 누워 있는 것 이것이 제일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최대한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누워 있더라도 체위 변경 있죠. 몸을 자꾸 뒤척이고 움직여서 저 침대 위에서라도 계속 한쪽만 눌려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4번 같이 물을 많이 마시면 충분한 우리 몸에 그 피부의 수분 함유량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그 건조한 것이 좀 방지가 되죠. 그러면 상체에 좀 노출이 되더라도 훨씬 더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문제 25번.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시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가 정답입니다. 자, 25번의 키워드는 치매에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좀 물어보는 것이고, 자, 이것은 신경계의 질환의 하나이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실행증 들어보셨죠? 행동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거는 어떤 우리 일상생활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뭐 개인 위생 과 관련한 거, 뭐 씻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 기타, 뭐 먹고 배설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동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기능이 저하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혼자서 독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1번에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정상이 아니죠. 오히려 저하가 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갔는데 늘 다니던 것도 길을 잃고 갑자기 어디로 가지 오른쪽 왼쪽 이렇게 길을 잃고 배회하게 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집 안에서도 화장실인지 안방인지 거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공간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뭐 거실에서 뭐 대소변을 누기도 하고 막 그렇죠. 자, 2번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자, 이건 아니죠. 비정상적인 병적인 것이죠. 치매는.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건망증을 우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자, 혈관성은 아니고 우리가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죠. 자, 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4번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냅니까? 우리 치매의 특성은 아시죠? 무슨 기억력이 단기 기억력, 최근 기억이 과거의 그 먼 기억력보다 더 빨리 상실이 오죠. 저하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 이상 되면 이제 단기 기억도 장기 기억도 같이 이제 서서히 이제 상실이 더 장기 기억까지도 이제 까먹기 시작하죠. 근데 일단 단기 기억이 먼저 저하가 온다. 보시면 되죠. 문제 26번.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시기를 제한한다. 2.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4.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자, 26번의 키워드는 당뇨병 관리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분비계 질환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병 중의 병인데, 그죠? 자, 당뇨병 관리를 보시면 우리가 당뇨병 하면 가장 합병증 중에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당뇨발이죠. 그러니까 당뇨발, 특히 이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그 발가락 쪽에가 괴사, 썩어서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발 관리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발 건조가 되면 그 피부가 갈라지면서 그쪽으로 또 세균 감염에 의해서 괴사로 혹시나 당뇨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평소에 건조 예방을 위해서 수분도 섭취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 보습제 이런 것들 발라야 됩니다. 1번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고섬유 시기를 제한하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 기타 당뇨에서는 그 식이요법도 중요하죠. 저염 시기, 저지방 시기, 고섬유 시기, 그리고 단음식이라든지 술은 당연히 제한해야 되겠죠. 2번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한다. 우리가 공복이라는 소리는 지금 밥을 안 드시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죠. 그럼 혈당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거기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더 혈당은 떨어지겠죠.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공복 시 운동할 때는 저 혈당을 대비해야 됩니다. 아니면 식사를 하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자, 그래서 저혈당을 오히려 대비해야 됩니다. 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항상 드시기 때문에 항상 저혈당을 대비해야 되는데 특히 공복 시 운동을 하면 더 저혈당이 올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4번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아니죠. 절대 금해서는 안 되죠. 자, 왜냐하면 혈당을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혈당 강하제,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약을 계속 먹고 인슐린도 투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저 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그래서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다든지 이런 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게 드셔야 되죠. 5번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자, 아니죠. 이런 격렬한 운동은 안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쉬운 운동,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혈당이 그럼에도 좀 조절이 잘 안 돼. 자꾸 올라가. 그러면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운동 처방을 받아서 그 운동량을 조금 늘린다든지 또 어떨 땐 또 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27번.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2.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3. 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 2번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자, 27번의 키워드는 노인의 우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심리정신계의 하나이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자,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있다. 나타납니다. 자, 그럼 1번에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까? 맞죠. 오직 그 매사에 무관심합니다.
자, 3번 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지되지 않죠. 그대로 유지 안 됩니다. 자, 기억력 장애를 호소를 하고 치매와는 달리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시에 저하가 온다 보면 되죠. 4번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나타납니다. 자, 불면이나 또는 과도한 수면이나 이게 이렇게 좀 반복이 된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불안 초조, 무기력까지 나타납니다. 5번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느끼는 데는 변화가 없습니까? 아니죠. 변화가 있습니다. 자, 즐거운 것을 못 느낍니다. 문제 28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깊은 수면을 취한다. 3. 지침 중 각성 시간이 감소한다. 4. 낮 시간 동안 졸음이 감소한다. 5.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은 5번.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28번의 문제의 키워드는 자, 수면의 변화입니다. 노화로 인한. 자, 28번부터서는 우리가 요양보 기초지식 큰 장, 2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소단원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고 뭐 어떤 돕기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답은 5번이고 자, 수면의 양은 1번에 증가하지 않겠죠. 당연히 감소하고요. 2번 깊은 수면을 취한다. 깊은 수면이 안 되죠. 자꾸 얕은 수면이 되고 그 다음에 수면량의 감소가 오죠. 그러면서 자주 깨다 보니까 자, 3번에 보면 지침 중 각성 시간이 아무래도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4번 낮 시간 동안의 졸음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밤 동안 잘 못 주무셨으니까 숙면이 안 돼서 낮 동안에 더 많아진다 졸음이. 근데 그때는 열심히 우리가 또 말을 걸어서 깨워야 된다라고 했죠. 활동량을 늘린다, 햇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산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문제 29번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음순이 커진다. 2. 질벽이 얇아진다. 3. 난소 크기가 증가한다. 4.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질벽이 얇아진다. 자, 29번의 키워드는 자, 건강증진 중에서도 성생활과 관련한 생식기계 변화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면서 질의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분비물도 감소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로 인해서 우리 성교시의 통증이라든지 불편감도 증가한다. 뭐 또 난소 크기가 작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 그래서 1번에 음순이 커진다. 이것은 우리 지금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교재에 나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이 이제 답은 아닌데 우리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그 음순의 그 피부 조직에도 그 조직의 탄력도 떨어지니까 뭐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늘어는 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3번 난소 크기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자, 감소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질의 아까 탄력성도 저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여성 호르몬의 분비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문제 30번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흡연은 중독성이 없다. 2. 금연 시기를 놓치면 금연 효과가 없다. 3. 일시적 금연은 폐 기능을 악화시킨다. 4.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5. 금연 시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한다. 정답은 4번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 30번의 키워드는 흡연 및 금연에 관련한 설명입니다. 자,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도. 자, 답은 4번이고, 자, 1번에 흡연은 중독성이 없지 않겠죠. 있습니다. 2번, 금연 시기를 놓치면 금연 효과가 없다.
아니라 언제라도 이제 일단 금연하게 되면 늦진 않다 보면 되죠. 어떤 효과라도 있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건강 증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라도 끊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번 일시적 금연은 폐기능을 악화시킨다. 일시적 금연이라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죠. 폐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2주에서 금연을 2주에서 한 3개월 사이에 했을 때는 폐기능이 30%까지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금연하는 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5번 금연 시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죠. 몇 시간부터 금연한 지 8시간 이후부터는 정상 회복되기 시작한답니다. 혈중의 일산화탄소, 또 뭐 이런 산소 이런 수치가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보기 1. 파상풍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인플루엔자 정답은 5번 인플루엔자. 자, 31번의 키워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무조건 이 문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정리하셔야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표가 있죠. 그것을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자, 매년 우리가 접종해야 되는 백신은 자, 여기에 인플루엔자 백신이죠. 매년 1회 이렇게 접종해야 되고 자, 나머지 요 부분도 다 잘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요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맞는 1차 기본 접종일 때는 요 세 개를 세트로 다 접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10년마다 매 10년마다 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요 두 애만 추가 접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했고 매년 1회. 그 다음에 폐렴구균도 잘 아시죠? 이것도 잘 나오죠. 자, 65세 이상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우리나라에서 1회 무료로 접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종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65세 미만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위험군에 한해서는 1회에서 2회 정도 접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도 1회를 이제 맞는데 뭐 65세 이상의 이후에 뭐 1회를 맞든 그 이전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50대부터서라도 1회 접종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보기 1. 예산의 효율적 배분 2.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자, 32번 문제부터서는요. 이제 단원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요양보호 이제 강론에서 제3장이죠. 강론에서 기록 및 업무 보고 단원이 나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출제 빈도가 항상 2개입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그 유형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32번의 키워드는 자,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을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요 기록 업무 보고 여기에서는 잘 출제되는 문제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서 뭐 제일 옳은 말은 4번이죠. 그죠? 관련 전문가에게 기록을 함으로써 자세한 상세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이라 보시면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목적이 여러 개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기록의 목적, 저 여기에 라에 보면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가 기록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을 함으로써 이제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인수인계도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하죠. 그러니까 법적 또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어제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기록을 함으로써 또 기억이 오래 남는 거고 또 그대로 파악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다음 또 그 인수인계가 잘 됨으로써 그 다음 또 혹시 인계받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정확하게 연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의 지도 및 관리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기록 통해서. 그 다음에 가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진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 서비스의 표준화, 스탠다드 기준을 마련한다 이 말이죠. 이 기록들을 통해서.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33번 요양보호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은 보기 1.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 응급 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자, 33번 문제의 키워드는 요양보호 할 때의 그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과 그 다음에 보고의 시기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간결하게 보고한다. 자, 1번에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자, 일주일 단위면 그 안에 우리가 기억력이 또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사실 보고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면 안 되고 신속히 그때그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자, 요양보호사의 느낀 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지금 추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의로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보고하지 않고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고. 자, 이때는 우리가 보고 시기에 나와 있는 것 쭉 있죠.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경우 말입니다. 자, 서비스를 추가할 때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응급 상황이다 할 때는 반드시 보고해야 되죠. 근데 원인을 분석하고 웃자고 하면 시간 다 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판단을 임의로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대처하지 말고 신속히 보고해서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3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자 의사가 작성한다. 2.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정답은 2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자, 34번의 문제는 이제 필기시험의 마지막 출제 단원입니다. 이제 요양보호 강론에서 임종요양보호 파트입니다. 자, 여기에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정리하시고 자, 34번의 키워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문제가 최근에 매번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전 요양보호에 우리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이번에 한번 이제 의향서를 작성을 해놨다고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철회할 수 있고 거기다가 변경도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항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좀 변경을. 자, 1번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합니까? 작성은 반드시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되겠죠. 자, 말기 환자 본인이나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작성해야 됩니다. 3번 그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서 모두가 다 연계됩니까? 연동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기간은 따로 있고요. 이 의향서를 등록하는 거는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치료받는 또 의료기관은 따로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내 의사가 내
주치의가 의향서를 등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특히나 그러면 환자가 그 무의식일 경우에는 이것을 등록해놨다라고 말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내 주치의한테. 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의향서를 등록해 놨다면, 자, 가족에게 대상자들이 알려놔야 됩니다. 나는 이리 해서 의향서를 등록해 놨다. 그리해야 가족이 대상자가 이제 의식이 없을 때 이 주치의라든지 그 병원에다가 이 의향서를 등록해 놨다라는 걸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 되면 병원에서는 주치의는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서 그 의향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치료할 수 있겠죠. 4번 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만 등록을 해야지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그 등록 기관은 주로 뭐 보건소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합병원들은 보통 다 등록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것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거든요. 자, 거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만 등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5번 의식이 없다고 해서 의향서를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이러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요. 문제 35번.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의치를 빼내어 보호자에게 준다. 2.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3.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4.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해 머리를 낮춘다. 5. 튜브가 있는 경우 제거하여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정답은 3번.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자, 35번 문제는 임종 직후의 대상자 돕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종 후 요양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사후강직은 우리가 언제부터? 자, 사망 후 2시간에서 4시간 후부터 이제 사후강직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 사후강직이 오기 전에 미리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내용이죠. 1번, 의치를 빼내어 보호자에게 준다. 자, 그것은 무조건 내가 뺄 것은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자 그대로 이제 미관상 그대로 둘지 또는 빼서 보관할지는 가족에게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2번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자, 얼굴을 덮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어깨까지만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얼굴을 내놓고 그죠? 깨끗하게 닦아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덮어줍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얼굴을 덮어버리면 이제 뒤늦게 온 우리 대상자의 이제 가족들이 깜짝 놀라죠. 아직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들어왔을 때 시트를 덮어 놓으면 이미 그 죽음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기 때문에 그냥 어깨까지 이렇게 덮어주고 나중에 영안실로 내려갈 때는 뭐 다 싸가지고 내려가니까 자, 어쨌든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자, 4번.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베개를 제거하면 안 되죠. 베개를 오히려 어깨와 머리 쪽에 넣어서 머리를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받쳐 올립니다. 그러면 일단 머리를 올려야지 입이 벌어지지가 턱이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고 미간상 그래서 좋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래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얼굴에 피가 고이면 체온이 식으면서 시푸르죽죽하게 이렇게 시큼하게 이렇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머리 쪽은 올립니다. 5번 튜브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인에게 의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임종 직후에 우리가 돕기 방법을 또 보시면 자, 눈이 좀 안 감길 때가 있거든요. 눈 안에 이렇게 결막이나 이런 것들이 부어가지고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잘 안 감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보기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꺼즈를 적셔서 눈 위에다가 올려주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좀 차분하게 조절하죠. 너무 환하게 보다는 차분하게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소유물이 있다면 그 개인 소지품은 모아서 목록을 작성해서 분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연님들 긴 시간 동안 필기 35문제 풀이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휴식을 좀 취하시고 실기 문제 풀이에서 또 보입시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